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 지표를 주시했는데요.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주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 같은 경우 시총 3조 달러를 탈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일단 오늘 하루 나타났습니다. 한동안의 쉼을 딛고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우리 장에 좀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최근 국내장은 12월 들어와서 저가 매수에서 차익 실현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수급 이슈 고려해서 좀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고민하시죠.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다 떨어졌죠. 코스닥은 다소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네요. 1월은 낙폭과대 저가 매수 속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목군의 상승이 있었던 11월이었다면 12월 들어서는 차익 실현 압박을 꽤 많은 섹터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 섹터와 그리고 각 섹터 대표 주자들이 밀려나는 흐름이 눈에 띄었죠. 어제는 우리만 빠진 건 아닙니다. 중국, 일본, 홍콩, 아시아권 전반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점도 영향을 줬고요.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이슈가 처음에는 한두 번 거론이 되다가 이번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자통행증 건강 코드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를 상징하는 건강 코드가 부활했다라는 이슈 속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자극됐고요. 중화권 증시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코스피 0.8, 코스닥은 1.8% 떨어졌죠. 코스닥의 하락한 종목 개수가 1,200개에 육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도 조절론, 빅테크의 부진, 연말 수급 이슈 등이 맞물렸습니다. 연말 수급 이슈 하니까 12월 시작하는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생각이 나네요. 잠시 멈춤을 대비할 때 12월장은 11월 같진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있을 것으로 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도로 인해서 음봉을 기록하거나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금 이슈 등이 맞물려서 신규 매수세가 부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로테이션이 돌긴 도는데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섹터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대응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세금 이벤트 이후에는 또 새해가 옵니다. 1월 효과 하다시피 새해에는 또 새로운 수급 유입도 있을 것이고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하락 종목들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강했던 쪽은 제약바이오였죠. 연말 마무리는 바이오가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어제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개 중에 8개가 바이오였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뉴스도 시세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작년 12월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 사재기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브리핑했던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한 며칠간의 엄청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바이러스 종류만 달라진 채로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이슈 등과 맞물려서 고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에게 당연히 모멘텀이 돼주고 있죠. 거기에 신약 모멘텀 혹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 등도 개별 종목들을 꽤 선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 곳곳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슈, 임상, 신약 등의 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나름 정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로슈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카모트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유한양행, 종근당, 인벤티즈랩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대응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폐렴 관련한 종목에 트레이딩을 하시던 아니면 장기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하시던 이슈나 수급과 임상 내용 등에 좀 민감하게 살피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이 부진했던 여러 요인들 중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섹터가 없었던 것도 원인일 겁니다. 반도체 부진의 이슈로는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어제도 이제 뉴욕장 소식에서 전해드렸었는데 경영진의 자사주 매도 이슈가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렸었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9월에 젠슨항 CEO가 3만 주를 매도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쭉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은 경영진이 자사주 37만 주,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것을 매도하는 계획을 지난달에 공시했다라는 소식. 그러면 경영진들이 매도 계획을 세운다고 주가 고점인가?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 거고요. 대중국 수출 규제 이슈 등도 영향권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반도체 쪽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궤를 조금 같이 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어요. 4%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면서 10월 26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5세대 HBM에 대해서 우선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이 떨어졌고요. 다만 이슈가 있었던 IBM의 양자 컴퓨터 공개 이슈 속에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무려 4거래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사주 매도 이슈가 기억나는 엔비디아라면 테슬라는 판매 부진 이슈가 기억이 났던 어제입니다. 9월 달에 중국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이슈 속에 10월 주가가 이렇게 밀렸었던 테슬라였는데 11월 중국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도에 일부 차종은 보조금을 절반 낮춰질 거다. 이런 얘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 종목군들 밀렸죠. 탄산리튬 가격은 또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의 부진은 당연히 지수를 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진이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금 이벤트 이후에 되돌림 현상을 감안했을 때는 이들 종목 내에서 지금 또 기회로 삼아볼 게 있을지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겠죠. 하락에 땅을 치기보다는 만회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여전히 긍정의 시각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에너지 보고서에서 친환경 차량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전기차 도입은 확대될 것이다.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말은 많았지만 사실 연간 전기차 판매를 본다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2040년에는 승용차의 절반은 전기차일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이라는 거죠. 속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요. 반도체는 지금 애플, 삼성,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하웨이 등이 AI 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AI 발달을 가져올 것이고요. AI가 발달하고 확장되면서 온디바이스 AI로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기 시작한다면 고사양 디램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아이폰이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들어가는 디램 사이즈가 훨씬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AI가 탑재되면 그 디램 사이즈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사양 디램이 필요하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동하는 비메모리 기능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달할 겁니다.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멘텀이 있고 반도체는 업턴을 지금 보여주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기차,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흔들림을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는 목소리
들려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해외 소식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정말 많은 소식 등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다라는 거죠. 2016년, 17년에도 정부 부채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었는데 어제도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떨어지는 부동산 경기 그로 인한 장기 성장률 하락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력이 오늘 중화권 증시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좀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보죠. 뉴욕장에선 이맘때면 항상 졸츠 보고서가 나오죠. 채용 공고, 기업들의 민간 기업의 채용 공고인데요. 이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10월 채용 공고가 예상 930만 건이었는데 훨씬 낮은 수치로 873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데 1년 반 전에는 이게 3%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것을 인플레 완화로 볼지 경기 침체로 볼진 모르겠으나 확실히 고용이 식고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낮춰주는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파월이 중요시 보고 있는 실업자 1인당 일자리수 비율이 거의 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 코로나 이전에 1.2 정도였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연준이 긴축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듯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은 앞서 오프닝 전에 드렸다시피 4.2 아래로 뚝 내려가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 정도 내려가면 뉴욕장이 환호하며 올라줄 법도 한데 나스닥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뉴욕장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다우는 금융주, 에너지, 프록트앤갬블 등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0.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4.2 아래로 내려가자 이제 빅테크 쪽에서 다시금 힘을 내는 모습이 나오네요. 메타를 제외하고 6종목이 모두 다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 환호하면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올라섭니다. 43,000달러 돌파, 44,000달러 이슈까지 나왔죠. 올해 무려 160% 상승했고 다음 저항은 48,000달러다라는 얘기 등이 나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폭주하고 있고요. 5만 달러 전망까지 등장하네요. 특징주로 본다면 반가워서 넣어봤습니다. 애플이 2% 가까이 뛴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시총 3조 달러 회복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앱스토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우려로 인해서 흔들렸다라는 게 어제 주 2차 전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보험 등록을 봤더니 한 주 사이에 5% 늘었다라는 이슈 속에 1%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전기차 종목들은 하락하는 흐름, 특정 빅테크 종목으로 쏠렸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나쁘지 않은 시세였는데 비만 치료제가 미국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왜 이렇게 올라갈까? 저희 짚었었죠. 11월 10일경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내년 4월에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4년마다 규칙적으로 반감기가 도래했고 그때마다 코인의 가격이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희소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어제 일부 음봉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자, 빅테크가 올라서자 다른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확하네요. 지금 빅테크 7과 다른 종목들의 대결 구도처럼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는 날은 아랫단에서 초록불을 띠고 이쪽이 초록불을 띠면 다른 쪽에서는 빨간불을 띠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외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도 약세 기록했고요. 정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정도 올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뉴욕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뉴스가 많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정말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정부 측에서 정신건강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작년 기준 자살 인구가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35명꼴이라고 하네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우리는 안고 있죠. 상황이 이러해서일까요? 마음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에서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혹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를 내세웠고요. 조금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난리였습니다. 환인제약, 부광약품 혹은 명문제약 등이 시간 외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3일제약, 현대약품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이 외에 시간 외에서 시세냈던 종목 외에 관련주로는 한 이 정도 추려볼 수 있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오늘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 테마성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서 이런 쪽에 쏠리게 될지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단독 뉴스로 정부 측에서 원전 10기를 추가 설립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원전주들 시세 보시면 굉장히 강했죠. 한신기계, G2파워, 에너토크 너나 할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 기사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삭제가 됐어요. 어떻게 오늘 장중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최근에 원전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도 산업뉴스 통해서 체크했던 걸로 보면 한국이 원전 세배 확대 선언에 동참했다라는 소식과 또 목요일에 있을 COP28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마침 국내 뉴스가 나오니까 시간 외 시세가 반응을 했는데 이 뉴스가 단독 기사였고 그것이 삭제됐다라는 것에서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 KNS 신규 상장 종목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CBDC나 이런 UN 기구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슈도 있고요. 금요일은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중요하니까 확인하시죠.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개별 뉴스로는 이게 굉장히 강했죠. 카페24가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5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었는데 이 뉴스도 굉장히 이슈가 됐으니까요. 장중 반영 확인하시죠. 그 밖에는 제네시스 전기차 GV602 판매 부진으로 생산 중단한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하나오션이 또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들 살펴봤고요. 뭐니 해도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 하나의 테마가 생겼습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신종 감염병은 아닙니다. 보통 3, 4년 주기로 국내에서도 유행이 됐었던 폐렴 중 하나인데요. 마이크로플라즈마균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 제4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게 더 걱정되는 건 주로 5에서 9세 아동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아를 포함해서 학동기 아동들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 중에서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2, 3주간의 장복기를 거쳐서 거의 한 번 걸리면 고열은 물론이고요. 심한 기침을 동반하고 전신 근육통 등 3, 4주 동안 이러한 고통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유행을 사전에 막는 것도 어렵고요. 기침을 통해서 호흡기 중으로 이제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수칙 지키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너무 안일한 그러한 정책, 대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자체적으로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5% 정도만 입원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이 중국 폐렴의 폭증은 항생제 내성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입원 환자 중에서 내성 비율이 78.5%까지 증가했고 또 내성이 생기면 증세가 심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더해지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위험이 5배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인접국들은 지금 더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 말쯤에 한 60명 정도였던 이 환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4주차 들어서는 270명까지 증가한 건데요.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방역을 오랜 기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면역력이 좀 떨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한 개 병원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환자가 3천여 명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봤듯이 아동들 사이에서 많이 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시의 소아과의 병상은 포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숙제는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수액을 맞은 채로 또 숙제를 하는 모습들도 사진을 통해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량 비축을 권고하고 있고 이동 통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상하이 공항에서 건강코드 코로나 검사 재개 같은 뉴스가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국내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이 세균성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중에서 270명, 그러니까 거의 상당수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의 테마주로 많이 묶이고 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 많이 주목되고 있죠. 11월 말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이나 진통제 쪽 관련된 약을 포함해서 약성분 6종을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주로 묶이는 쪽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나 그동안 잠잠했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주가가 3거래일 동안 정말 대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엑세스바이오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진단키트의 수출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도 어제 크게 급등했었고요. 아미카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임상 연구를 통해서 또 폐렴 발생과 관련해서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증명됐습니다. 이 아미카신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도 폐렴 치료제나 생산 판매 이러한 이슈 있고요. 국제약품도 원료 의약품 생산 같은 이슈 속에서 주가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XVX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1차 치료제가 아지트로마이신 성분의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가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화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후발주자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내년에는 항생제 매출만 200억 원을 넘길 것이고 증설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적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더라고요. 앞서 체크해봤던 경남제약, 한국파마, 녹십자, MS 상한가 직행했고요.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민영앵커가 짚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또 발표하면서 향후 수혜 기대감 속에 시간후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제 기업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스크 비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웰크론이 시간후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KM이나 모나리자 쪽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겸사겸사 다시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가 이제 좀 생기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에 제약 바이오는 신약에 대한 뚜렷한 성과도 없었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러한 또 폐렴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연일 상한가 기록했고요. 어제 코스닥 상승률 종목들 상위 10개 중에서 8개가 바이오였습니다.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종근당이나 녹십자 같이 신약에 대한 성과,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들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체크해 보셨지만 이렇게 표를 통해서 목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 또 올려 잡으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70% 넘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에서도 신약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했는데 최선호주로 SK바이오팜과 HK 이노엔 얘기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도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K 이노엔을 얘기했고, 유한타증권에서도 HK 이노엔 제시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볼만한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신규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군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시간 외에서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변동을 딛고 올라갈 종목을 골라야겠죠. 이 공은 김민진 차장님께 넘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장은 좀 놀랐어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고 섹터 대표 주자들 흔들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 관련한 수급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네, 우선 채권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지난 11월 달 정말 어마어마한 국내 증시의 반등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달러화가 한 이틀 정도 반등세를 보였고, 어제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 내에서 채권금리가 소폭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빅테크를 필두로 한 주가의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도주군 위주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어제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사양을 낮춘 신규 칩마저 중국의 수출을 규제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뉴스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K반도체의 보조금 지급이 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부담 요소,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위주의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어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빅테크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최근 이제 또 하나의 시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에서 몇몇 바이오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러셀 2000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부 테마주의 견고한 흐름 속에서 대형주의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현재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의 반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제 시간에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일단 원전을 살짝만 여쭤볼게요. 원전 10기 추가 지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단독 뉴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전 관련한 뉴스 등은 꽤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원전 보유자분을 위한 전략을 좀 주시면요. 네, 우선 어제 시간외로 한신기와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강력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 컨소시엄을 통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를 또 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껴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2050년까지 프랑스를 위시한 몇몇 22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용량 3배를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또 합의점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뉴스와 함께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20% 이상 하루 만에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해외 쪽에 대한 수주인데 해외 쪽 수주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성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수주 소식도 많이 전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따른 비중 축소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 주셨으나 중소형주 종목들은 단기 시세가 나온다면 비중 축소 의견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만큼 원전에 대해서 살짝 짚어봤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강한 베팅 성격의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계절성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새해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종목에서 기회 찾아볼 것 제가 질문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 탑3로 골라주세요 했는데 요청에 답변해 주시나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저도 이제 연간 기준으로 혹은 최근 2, 3년 굉장히 부진했었던 섹터, 이 섹터들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빠졌었던 종목군들도 이제 올라오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해당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섹터들 중에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밝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하락 요인들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내년도의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밝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투자하기에 부담이 적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 전환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2, 3년간 부진했던 거 생각하면 뭐 바이오, 게임도 사실 있고요. 게임, 네. 미디어 쪽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낙폭과대 섹터로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주가가 고점 부근에 없지만은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낙폭 과대 섹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내년도에 좋아질 만한 섹터로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종목을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미디어 교육 섹터가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드라마를 많이 방영을 하던 적게 반영을 하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비용에 대한 압박을 좀 덜어내고 있고 내년도에는 넷플릭스 스크류 상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외형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만 이제 횡보해서 소폭 역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차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실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당 지출은 또 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사실은 또 유아동 시장까지도 잠식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졌던 것이 비용 부담 때문에 올해 실적의 악화로 나타났지만은 네. 내년도에는 이쪽에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주인데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한 2년여간 주가가 부진했었던 기업들 정말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종목은 하나 꼽아봤고 그 네. 종목은 뒤에 저희 픽 시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도 김민진 차장님이 계셨어요. 방송인 다 되셨습니다. 주인공은 맨 뒤에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바이오주 하나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이들 종목이 힘내고 일어서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했던 이슈로 본다면 마이코플라즈마 유행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정앵커가 종목이랑 이슈들 정리를 너무 잘해줬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테마주로 보고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담아볼 만한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2019년 말 아마 10월 달경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병이 발병을 했다. 사실 우리는 무시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네. 적었으니까요. 하지만은 2020년 코로나 코로나로. 팬데믹이라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와 함께 글로벌적으로 증시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이 기념비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좀 벌어졌었던 지난 2, 3년간의 증시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이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보도상으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겁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강코드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단키트를 활용한 공항에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보도가 나온 것처럼 많이 퍼져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증시에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낼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가뜩이나 지금 이번 제조업 지수 발표와 함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H지수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막히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 수출이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한번 경험해봤었던 이슈로 그 이슈만큼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2,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워낙 오랫동안 소외주로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금리 하락과 리스크온 분위기에 따른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쓰레기를 향한 질주라는 표현을 월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저가 종목군들 혹은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들 하지만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개인들의 매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쓰레기를 향한 질주라고 표현을 하게 약간 되는데요. 민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종목군들 쓰레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고위험 종목군들로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현상 파악과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죠. 뭐 진단키트 쪽에서는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치료 관련해서는 메가이시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폐렴 치료제 관련주들 정말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세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 시세 이상의 것을 기대하려면 좀 더 내용이 진척돼야 될 겁니다. 뭐 내용 진척된다는 게 경제나 뭐 개인들의 삶에 좋은 내용은 아닐 거고요. 우선은 한 2, 3일 정도 시세가 난다면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지금 좀 담아봐도 좋을 만한 종목군 했을 때 바이오를 하나 빼두셨죠. 어떤 종목일까 하고 봤더니 HLB이네요. 리보세라님.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차장님 스타일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 2, 3년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밀린 기업들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이제 바이오텍 하지만은 예전에 영광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바이오텍을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주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목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 짚어봤었던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와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번씩 움직였기 때문에 순수 바이오텍 쪽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크고 임상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네. HLB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느라는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이라는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경쟁력들이 지금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지금 객관적인 반응률이라든지 몇몇 가지 지표가 그래도 우수한 데이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우위 내용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이 별로 안 좋았던 대조군들, 이러한 부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암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암 쪽의 암종에 모두 다 효과가 있다라는 비교 우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을 바탕으로 HLB의 임상 데이터와 성공 가능성을 좀 고려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 38,000원 선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지켜보면서 목표 가격 38,000원 HLB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 볼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고민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트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